안녕하세요. 2019년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온 TV닥터 건강클리닉 연규옥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기치 못한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종종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급실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응급실에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응급실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응급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 과목,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진료 현장인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든다. 때문에 아주 작은 응급질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50대 남자 환자였는데요. 새벽에 턱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응급실로 오셨어요. 턱이 왜 아플까 고민하다가 혹시 몰라서 심전도를 찍어봤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더라고요. 그 즉시 심장내과에 연락해서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고 막힌 혈관 뚫어서 환자는 좋아졌는데요. 심근경색이 이렇게도 올 수 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중요성과 신속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또 사회인식 개선으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많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응급실의 진료 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료 순서에 대해 항의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응급실은 급하게 아프신 분들이 오셔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곳이 맞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만 놔두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환자를 조기에 걸러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환자를 볼 때 누가 더 위독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신경을 못 쓰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 환자 중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를 가려내는 것이 응급학과 의사의 존재 이유거든요. 응급학과 의사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은 응급실 진료 중에 순서가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응급 상황에 최선의 진료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학과. 오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윤재 과장과 함께 자칫 놓치기 쉬운 응급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플 때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위중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응급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상황만이 응급실에 방문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 자세한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윤재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더니 정말 정신도 없고요. 환자들도 또 많고 굉장히 전쟁터의 느낌이 좀 났거든요. 실제로 또 네,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급실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심하게 다쳐서 119를 타고 환자가 이송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새벽에 심하게 열이 나거나 아파서 급하게 치료를 받으러 오신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 응급실에서는 꼭 그런 환자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프면은 어느 병원을 가야 한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다리를 삐끗해서 정형외과를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속이 쓰리면은 뭐 내과를 가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가끔 내가 어디가 아픈데 그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머리가 아픈데 그 머리 속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두피가 따끔따끔거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가락 끝이 저린데 그 손가락 또 뼈마디가 아픈 건 또 아닌 그런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리를 삐끗해서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발목이 아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못 걸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닌데 이제 늦어서 병원이 문이 닫을 수도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그 면봉이 귀에 박혀서 이제 안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있는 가족한테 뭐 빼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119에 신고해서 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뭐 이비인후과 병원 가서 빼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지금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뭐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서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치거나 아픈 건 아닌데 집에서 혼자 해결하기가 애매하거나 그냥 놓아뒀다가 다음날 해결하는 것도 조금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네, 생각했던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은 이제 진료 순서도 일반 진료실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온 순서대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보통 일반 외래나 의원에서는 어느 순서대로 진료를 하죠. 그런데 응급실에서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진료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곳에서처럼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이사이 이제 중환이 오게 되면은 그 중환자를 먼저 진료를 하게 됩니다. 중환이라 함은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일단은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은 경험이 많은 응급 전문 의료인이 판단을 하고요. 가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또 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안에 계시는 의료인들이 이제 모를 거라 생각하셔서 밖에서 기다리는 것에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환자가 응급실에 접수하시는 순간 이 환자가 이제 중증 환자인지 뭐 경증 환자인지가 대략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이제 공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응급실을 찾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놓치기 쉬운 이 응급 질환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배가 아픈 경우인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많으시죠?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 아픈 증상인데요.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이제 어떤 증상으로 많이 오는지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 1위가 열나서 오는 환자였고요. 2위가 이제 배 아픈 환자였습니다. 그만큼 배 아픈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을 많이 찾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새벽 시간에는 그 복통 환자의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가 아플 때는 어떤 질환 때문에 배가 아플까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체 복통 환자의 80%가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통증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성 통증은 피부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를 꼬집었을 때 느끼는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장 통증은 이제 우리 몸의 내장기관이 느끼는 통증인데, 이건 이제 특이하게도 꼬집거나 찔러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장기관은 이제 늘어나거나 팽창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위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거나 그래도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럴 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이렇게 이제 가스가 차 부풀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왼쪽은 정상 복부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장 폐쇄구로 인해서 장이 팽창되어서 있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엑스레이만으로도 복부통의 이제 원인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많이 먹거나 이제 급하게 먹어서 또는 이제 음주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 뭐 더부룩한 느낌이 들거나 뭐 윗배가 꼬이는 듯이 아프거나 쓰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위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현대인들이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질환은 이제 응급실에서 문진하고 간단한 진찰을 통해서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면 혹시 맹장염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맹장염도 복통을 일으키죠. 저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 네.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가 맹장염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맹장염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이고요. 정확한 용어는 충수돌기염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위가 이제 맹장이 있는 부위고요. 여기 맹장 끝에 달려 있는 부위가 이제 충수돌기라는 부분이고요. 이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충수돌기염이라고 하고 편의상 맹장염이라고 하는데요. 맹장염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맹장염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맹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 그림처럼 보시면 오른쪽 아랫배가 이렇게 통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맹장염이 이제 진단하기 어려운 게 이 맹장염의 초기에는 오른쪽 배꼽 아랫부분이 아니라 오른쪽 이 상복부 이 윗배 통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없는 맹장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맹장염은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애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복부 CT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CT에서 이제 맹장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맹장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를 권유했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원치 않으신다며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그냥 기거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맹장염이 진단돼서 더 고생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몸 중에 어딘가에 이제 돌이 생겼을 경우에도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여 있는 부분이 이제 담낭입니다. 네. 담낭에는 우리 몸에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이라는 게 있고요. 이 담즙이 모여서 굳어져 있는 게 이제 담석이라는 건데 돌조각처럼 아주 딱딱한 겁니다. 이 담석이 평상시에는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요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요. 이게 담관인데 이 담관에 걸려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담낭이 팽창하게 되면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걸 담석증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드시거나 한밤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른쪽 윗배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담석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복부 CT를 보면은 이와 같이 담낭이 있고 이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담석들입니다. 여러 개의 담석들이 이제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네요. 네. 네. 이 또한 오른쪽 윗배가 아니라 명치끝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부 전반적으로 애매하게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CT를 찍어서 담석을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복부 통증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CT 검사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보려면 이제 CT 촬영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이제 과음하시는 분들께서는 췌장에 발생한 질환 때문에 복통을 또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췌장염이라는 질환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췌장이라는 기관이 조금은 좀 낯설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로 술을 많이 드시고 난 후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경우 우리가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명치 부위에 이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이제 등 쪽으로 통증이 뻗치기도 합니다. 우리 췌장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염이랑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저희가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소화효소 수치가 올라가면은 췌장염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혈액 검사를 시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복통을 오는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요. 혈액 검사 결과가 이렇게 애매한 복통에 있어서 진단을 확실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제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적인 이런 질환들을 몇 가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일단 병원에 오면 이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어떤 쪽에서 느껴지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된다면서요. 우리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복통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특별히 더 아픈가에 따라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경우에는 담석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오른쪽 아랫배를 아파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제 맹장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위들이 질환과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찰 소견과 혈액 검사, 복부 CT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이제 아픈 통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질환인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질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개실염인데요. 저도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었는데 제 지인이 이제 개실염 때문에 수술을 네. 한번 받았었거든요. 어떤 질환인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응급실에 배 아파서 환자가 오시면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이제 맹장염이 아닐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맹장염이 우리가 오른쪽 아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맹장염이랑 굉장히 헷갈리는 게 바로 개실염입니다. 네. 이 개실염도 응급실에서 보면은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맹장염인 줄 알고 진단 들어갔다가 알고 봤더니 개실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개실염이라는 거는 우리 대장에 그 얇은 점막이 있어요. 그 네. 점막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안에 이제 변이 들어가서 그게 차 있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개실염은 맹장염과는 달리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요. 금식하고 이제 항생제 치료하면은 이제 대부분 좋아지는데 항상 맹장염과 이제 감별해야 될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비슷한 거군요. 네. 네, 감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아볼 거는 이제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의 경우도 복통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광염도 이제 복통으로 오시지만 이제 네. 대부분 방광염은 소변 볼 때 따끔따끔거린다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그 잔뇨감이 남아 있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는데요. 네.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아랫배 배꼽 아랫부위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부위가 방광의 이제 위치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항생제를 드시거나 이제 주사를 맞으시면서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우신염이나 이런 큰 요로 감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 방광염의 경우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방치하게 되면 신우신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 신우신염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도 살펴볼까요? 네, 신우신염도 마찬가지로 요로 감염의 일종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우신염을 또 알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가 아플 때 이게 신우신염으로 나중에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우신염의 증상은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그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데요.
이 옆구리 통증이랑 이렇게 왼쪽 그 배, 윗배 통증이랑 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요. 그 신우신염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변 검사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부 CT에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과민성 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설사를 많이 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진통을 위해서 응급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은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겹게 그 질환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상포진의 경우는 뭐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계신가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로 오세요. 네. 근데 여쭤보면은 이제 배 속이 아픈 게 아니라 그 피부가 아픈 경우가 겉에가 있습니다. 네. 네. 겉이 아픈데 이제 옷을 열어보면은 피부에 발진이 있거나 물집이 잡혀 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보시면 이제 대상포진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통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진통제를 써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이제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이 특히나 복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남성들과는 여성들이 이제 다른 생식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별해야 될 이런 부인과 질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서 감별을 해야 될까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배 아파서 오시면은 네. 그 남성분들보다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여성분들에게는 그 남성분들에게 없는 그 자궁과 난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골반에 있는 난소에는 이제 생리적으로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이 있다고 해서 뭐 질병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 물혹이라는 거는 여자의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뭐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제 물혹이 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네. 이제 터지거나 하면은 그 골반에 이제 피가 차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자에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진을 해서 네. 환자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배꼽 아랫배 이 부위를 잘 눌러 보시면은 네. 그 전형적인 통증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 뭐 난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또 이제 복통으로만 이제 감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물혹 같은 경우는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러셨는데, 뭐 꼭 제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물혹은 뭐 네. 크기가 워낙 크지 않으면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물혹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어서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물혹의 크기가 커지면은 그게 한번 꼬이게 됩니다. 꼬이면은 네. 이제 통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이제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수술로 이제 제거해 줘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그 혹에 보면은 우리가 그 발생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그 기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암은 아니지만 이제 종양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부 자극에 의해서 물혹이 터졌을 때 그 골반에 이제 피가 고인 보인다. 상태를 이제 네. 혈복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양이 경미하면은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있지만 네. 양이 많아서 뭐 출혈이 심하고 그래서 뭐 혈압이 떨어질 정도고 환자가 안 좋아지면은 응급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과 질환을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설명해 주셨던 질환들 중에서는 뭐 응급인 질환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치료해 나가는 질환들도 있는데, 복통을 호소할 때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질환이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급한 질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증 질환이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날 때도
놓치지 않고 가려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50대 남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셨는데 네. 이분이 배를 많이 아파하셨어요. 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우리 몸의 그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이 심장 근육에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이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가슴에 이제 뻐근하고 이제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간혹 심근경색의 증상이 그 복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오신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소화불량 뭐 이런 증상만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턱끝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발가락 끝 통증 이렇게 정말 그 전형적인 심근경색과 전혀 다른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슴이 좀 뻐근한 증상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되는 뭐 이런 특징적인 뭐 이런 복통이 있다. 이럴 때 꼭 응급실로 와야 한다라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인 뭐 쥐어짠 듯한 가슴 통증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응급실로 가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구역감, 뭐 구토 이런 그냥 소화기계 증상, 되게 애매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 심근경색을 의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의료진조차 다른 소화기계 질환과 이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제 환자분이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하거나 남자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뭐 50세 이상이거나 이렇게 이제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더부룩한 증상만 있어도 혹시 심근경색이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응급실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질환도 역시 악명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제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요로결석입니다. 이제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요로결석으로 진단되는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림과 같이 신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변이 뭉쳐 있는 곳이죠. 이 소변이 뭉쳐 있다가 이제 결석이 생깁니다. 그 생긴 결석이 이렇게 요관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걸려서 그 날카로운 결석이 점막을 긁어내리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요로결석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요로결석일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을 주로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전형적인데요. 간혹 이 요로결석이 그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 요로결석이 그 요관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 길목에 막히는 경우는 네. 아랫배를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요로결석을 의심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T를 찍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하얀색 결석인데요. 이제 이게 발견되는 경우에 이게 요로결석 때문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진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알아볼 경우는 등이 아픈 경우인데요. 사실 저는 뭐 운동을 가끔 무리해서 하면 좀 등에 네.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험밖에 없는데 등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계신가요?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있는데요. 60대 남자 환자였는데 15분 전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등 쪽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셨는데요. 문진을 해봤더니 이전에 뭐 고혈압 진단 받으시고 고혈압약 복용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으셨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질환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등 쪽 통증을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면은 먼저 척추나 그 등 부위 근육의 통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을 때는 혈압이 그 200에 120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요. 네.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고 또 나이가 60대 이상이시고 또 남자이신 것을 감안해서 대동맥 질환을 의심을 하고요. 응급으로 CT를 촬영해 봤는데요. CT를 봤더니 이렇게
이게 지금 대동맥인데요. 네. 그 대동맥 사이에 보시는 게 막입니다. 대동맥이 막이 찢어져서 생긴 대동맥 박리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동맥 박리라는 건 응급질환인 건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대동맥 박리는 빨리 치료받지 못하거나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면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자칫하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질환 중에 아주 초응급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응급실에서 대동맥 박리를 진단해낸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떨어져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네. 등 쪽 양 날개뼈 사이로 나타나면은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환자분들은 일생 중에 이런 통증은 처음이다. 뭐 뽀개진다. 칼로 찢어진 듯한 통증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요. 또 이제 40대에서 60대 그리고 또 남자에게서 많이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지체 말고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지러우면 혹시 뭐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뭐 뇌에 이상이 있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응급실에 이제 어지러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50대 여자 환자였는데 2시간 전부터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돼가지고 응급실에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그 어지러운 증상 외에는 다른 동반 증상이 없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지러움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석증, 뭐 심장의 부정맥, 뭐 저혈압, 뭐 이런 어지럼증이 있고요. 또 손의 뇌경색에 의한 어지럼, 이렇게 어지러움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했었던 건가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에도 계속 어지러움이 지속되어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MRI를 찍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MRI를 찍어보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손의 부분이고요. 네. 이 손의 오른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뇌경색에 의해 침범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손의 뇌경색일 경우에는 그 어지러운 증상이 있지만 이때는 대부분 이제 몸의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하는 동반 증상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 없이 그냥 어지러운 증상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뇌경색에 의한 어지러움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네. 만약에 뇌 MRI를 찍어보지 않았다면은 이 진단 놓쳤을 그런 큰일 날 환자였습니다. 뻔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손에 뇌경색이 발생했던 경우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어지러운 거 말고도 머리도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두통 환자도 꽤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20대 여자 환자였는데 네. 저 오후 내내 두통이 있어서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 먹으셨는데 가라앉지 않아서 응급실로 내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러면 어떤 질환이었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뇌 CT를 찍어봤는데요.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 부분에 이게 이제 그 출혈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별 모양처럼 불가사의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제 뇌 출혈 중에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은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대부분 이제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중증 질환인데요. 이게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두통의 양상으로 오기도 하고 메스껍거나 아니면 구토 증상만 있거나 이렇게 좀 가벼운 증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간단한 편두통이나 스트레스성 두통 이렇게 좀 흔한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단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오실 정도로 이렇게 심한 두통의 환자한테는 저희가 반드시 그 뇌 CT를 찍어서 그 두통의 명확한 원인을 저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분의 경우를 좀 볼 텐데 이번에도 이 환자분께서도 두통을 좀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으셨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20대 남자 환자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한쪽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견디기가 어려워 응급실로 내원한 케이스고요. 이분은 그럼 어떤 질환이었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진통제에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뇌 혈관 MRI까지 찍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이제 그 동정맥 기형이라는 부분인데요.
뇌혈관의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이게 발생되는 일종의 이제 기형입니다. 이게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은 뇌출혈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분은 다행히 뇌출혈이 발생되기 전에 운 좋게 이제 MRI에서 발견이 된 이런 케이스고요.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 두통으로 와서 CT나 MRI를 촬영하면서 이런 질환들이 이제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두통으로 생각하고 뭐 일반적인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칫하면 이런 진단을 놓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 환자분은 이제 20대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허리 통증을 자주 느끼는 편인데 허리가 아픈 거 이제 응급 상황일 경우도 있나요? 허리 통증도 이제 응급실을 찾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50대 남자 환자였는데 이분은 한 달 동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낫지가 않아서 응급실로 내원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도 그렇지만 이제 허리가 아프면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척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자세가 좀 올바르지 못해서 통증이 생겼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를 좀 많이 의심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 통증이 있으면 저희가 대부분 그 디스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허리 주위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환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조금 이상해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CT를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제 까맣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게 이제 공기방울인데요. 이 공기는 원래 정상적으로 복부에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건 거죠? 없어야 되는 저 검은 거죠.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장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장의 말단에 있는 구불결장이라는 곳인데요. 이 구불결장에 공기가 보이는 것이 바로 구불결장 천공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천공으로 복막염까지 진행이 돼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요.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2달 이상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다행히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게 보통 장천공의 경우에 복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시면 저희가 진단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요. 자칫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큰 질환이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요. 이제 아이가 아픈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뭐 말을 어느 정도 잘할 정도로 자란 아이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잘 표현하지 못할 텐데요. 응급실을 그래서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아이는 일단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면은 그냥 마냥 울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아이가 아파서 오면은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요. 밤 11시경에 자다가 배가 아파서 이제 응급실에 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구토도 한 차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배를 아파하는 아이에게 이제 시행하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검사가 있는데 바로 복부 엑스레이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몽골몽골한 게 이제 변이에요. 복부에 변이 많이 차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변비는 이제 아이가 배를 아파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응급실에서 이제 관장을 해주고 변을 보면은 배 아픈 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원인이었으니까 이제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플 때 좀 심각한 질환일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배 아픈 환자가 오면은 저희가 따르는 이제 진단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의 배를 만져본 다음에 그 경직된 느낌이 있거나 약간 좀 딱딱하다. 또는 뭐 애가 뭐 담즙성 그런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배를 만져봤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설사를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만약 설사를 했다면은 장염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장염에 준한 검사를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설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방금처럼 복부 엑스레이를 확인해 봐서 변비가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복통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그 전문 진료를 저희들이 보도록 합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좀 네. 진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환자도 이제 소아의 경우인데 이번에도 이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던 아이라고요. 네. 그 2살짜리 남자 아이였는데요. 네. 그 3시간 전부터 아이가 이제 자지러지듯이 이제 배를 아파하다가 또 이제 씻은 듯이 괜찮아지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내원하신 거죠. 2살이면 전혀 말로 표현이 네. 안 될 텐데 이 아이의 경우는 어떤 질환으로 진단이 됐나요? 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장 중첩증인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장 중첩증이 의심이 되면 이렇게 네. 이제 초음파를 해봐야 되는데요. 응급으로 초음파를 시행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이 사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 중첩증을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말려 들어간 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장 중첩증이 근데 때로는 증상이 되게 경미하고 네. 또 일반적인 복통과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배 아파오는 환자들한테 저희가 복통이 호전되었어도 나중에 이제 장 중첩증의 가능성을 설명을 하고 복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방문해서 소아청소년과의 전문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소아의 경우에는 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응급실에 오는 것 중에 또 가장 흔한 게 또 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나서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먼저 이제 3개월 미만의 아이가 열이 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영아가 열 나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반드시 소아 전문의의 그 전문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나는 아이가 왔을 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인데요. 그 쉽게 얘기해서 열 나는 원인에는 이제 위험한 원인이 네. 있고 덜 위험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위험한 원인은 그 세균성 감염에 의한 원인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폐렴이나 그 요로 감염 네. 같은 것들은 그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에 위험한 원인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덜 위험한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장염에 걸렸다거나 네. 뭐 목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도 열이 날 수가 있어요. 뭐 수족구병에 걸렸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덜 위험한 원인인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균성 감염에 의한 원인과 그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원인인 걸 구별하는 이유가 항생제를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유 그 기준이거든요. 네. 항생제를 써야 할 정도로 이제 심한 그 세균성 원인의 그 감염은 그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특히나 이제 잠을 자는 사이,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시간에 여는 병원들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열이 막 39도, 40도 오르면 부모님은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거든요. 뭐 물수건으로 좀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옷을 좀 벗겨놓는다든지 각자의 이제 응급 처치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열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열 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이 그 열 나자마자 놀라셔가지고 네. 어머님이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가 이제 보통 새벽 2시, 3시, 뭐 4시, 5시 이렇게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그 다음날 직장 나가셔야 되고 힘드신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항상 이제 해드리는 말씀은 먼저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면은 보통 집에 있는 해열제가 있습니다. 네. 그 해열제를 한번 먹여보시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열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아이가 열 나는 상태로 그렇죠. 집에서 이제 1-2시간 지켜보는 게 이제 마음이 고역이죠, 완전히. 어렵거든요. 네. 소아과 전문의들도 네. 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은 응급실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아이가 좀 소중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해열제를 좀 먹여보시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려보시고 열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미온수 마사지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약간 뜨겁지 않은 그 미지근한 물을 그 헝겊에 적셔서 아이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증발되면서 열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초기에 해열제 먹이고 그 미온수 마사지 해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열이 떨어집니다. 저희 응급실에서도 해주는 게 이제 그런 처치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줘서 아이의 열을 조기에 떨어뜨려야지 만약에 아이가 열나는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애들은 경기를 납니다. 열성 경기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이제 해열 처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응급 질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증 질환인데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증상이 가볍다 보니 진료를 받으시지 않고 집에서 버티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지체 없이 응급실에 내원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예기치 못한 질환이 각종 검사에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진료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질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됨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윤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응급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아플 때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응급 상황인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가장 붐비지 않는 응급실 또는 가까운 약국의 위치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